자, 교재는 458페이지 OX 판례 1번입니다. 자,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할 때 자금을 대여하면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려는 점을 알았다는 거죠. 자, 손해 발생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대출해주게 되면 배임죄가 되어 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역시 만연히 대여했다면 그 자체로 기수가 됩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자, 이거 있죠? 경영상의 판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열회사라든지 이런 것은 기수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은 무시하시고 보시면 돼요. 1번 체크하시고요. 자, 2번 갑니다. 자, 대기업의 회장 등이 그랬어요. 재무구조가 상당히 불량한 상태라고 했잖아요. 불량 동그라미 치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신주를 액면가액으로 인수했다라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됩니다. 3번 자, 회장 등이 개인의 정치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벗어나기 위해서 밑에 특정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하여서 매입하게 하였다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된다는 거죠. 자, 특정 회사의 주식 동그라미 밑줄 그시고요. 자, 이 밑줄 그시고 미리 가격을 정해서 매입하게 하였다고 했을 때 이 행위 자체는 회사에게 손해가 끼칠 만한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퇴출 위기에 처해 있는 회사입니다. 그쵸? 그 대표이사가 밑에 퇴직금 외에 별도로 퇴직 위로금을 줬다는 거죠. 그럴 돈도 없을 텐데, 그쵸? 그랬을 때 그 자체가 배임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영업비밀을 사회, 즉 회사 바깥으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을 했잖아요. 그쵸? 서약한 사람이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라고 했을 때 영업비밀 팔아먹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배임죄가 된다. 자, 밑에도 보시게 되면 적법하게 반출하여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퇴사할 때, 그쵸? 이 보시면 퇴사할 때 경쟁업체에 이것을 유출했다는 거죠. 그쵸? 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데 이 반환하가 폐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이것도 뭐가 된다? 배임죄가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밑에 피고인이 대출 신청서와 차용금 증서조차도 받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대출해주면 돼요. 대출해줄 때 신청서하고 차용금 증서까지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이런 거 받지 않았다. 또 약정이지도 안 했어요. 그냥 대출해 주었다라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된다. 왜냐하면 돈 못 받을 위험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배임죄가 된다 이 뜻이고. 자, 읍직원이죠.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허위 보고를 하였다. 그래서 그 사료가 부당하게 배정이 되었고 방출되었다면 혹시 손해가 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 그 뜻입니다. 자, 통장에서 인출 의뢰한 돈보다 많은 돈을 의사에 반해서 빼냈습니다. 많은 돈을 의사에 반해서 빼냈다면 역시 배임죄가 되고요. 자, 체결할 의무 있는 자가 부당하게 높은 가격이죠.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배임죄가 되고요. 이때 기수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수 이유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기수 성립에는 영향이 없죠. 자, 회사에게 지급할 금액이라 했어요. 그 금액이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요.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그 합의에 따르면 되는데 밑에 보시면 지급할 의무 없는 돈을 지급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지급한 만큼의 손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는 뜻이고요. 자, 시세 차익을 얻을 의도로 현저히 낮은 금액이죠. 현저히 낮은 금액을 전환 가격으로 한 전환 사채를 발행했다라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된다. 그리고 재벌그룹의 전 회장이 부담해야 할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를 위하여 다른 회사에 자금을 대여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쓰지 말아야 할 돈을 썼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고요. 그 다음 손해 가했으면 기수가 됩니다. 손해 다했으면 기수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뭐 이사회라든지 주총 결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건 다 무시하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양해를 얻었다. 다 무시하라 그랬어요. 두 가지 잘 나와요. 배임죄가 됩니다. 자금의 주된 목적이 어디 있어요? 주된 목적이 종업원의 재산 형성을 통한 복리 증진에 있다라고 하면 배임죄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 경영권 확보에 있다면 이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는 데 있었다고 한다면
배임죄가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판공비 지출용 법인 신청 카드를 업무와 관련해서 써야 되는데 업무와 무관하게 썼다는 거죠. 개인적 용도에 썼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배임죄가 되고요. 자, 대표이사인 갑이 이 사람이 대형 산업 대표자인데요. 대형 산업과는 무관하게 돈을 썼다는 거죠. 그랬을 때 배임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호 지급 보증 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보증의사가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그쵸? 없는 그 피보증 회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채권 회수책이 없이 새로 자금을 대여했다면, 그쵸? 새로 자금을 대여했죠? 추가로 손해발생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배임죄가 되는 거고요. 모회사와 자회사가 모회사 대주주로부터 그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자, 또 비상장 주식을 매입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무슨 개인적인 이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금액이 과다해요. 그러면 금액을 낮춰야 하는데 그러한 시도도 조치하지도 아니한 채, 그렇죠? 이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만큼의 손해가 났기 때문에 배임죄가 난다는 것이고요. 그 차액에 대해서, 그렇죠? 자, 온천 발견자의 지위를 임무위배에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타인에게 양도했다면 그만큼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는 판례고, 자,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주식을 샀어요. 그래서 샀는데 이 주식이 폭망했습니다. 그랬을 때 배임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4번이죠. 자, 사임된 이후에도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기간이 종료가 되자 역시 동의 없이 이 회사에 반환해 버렸다는 거죠. 그랬을 때 배임죄가 되고요. 재무 부족하려 열악한데 그럼 돈도 없을 텐데요. 거액이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 나간 사람이죠. 배임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인 주주든 아니든 그렇죠?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손을 끼친 행위라서 배임죄가 됩니다. 자,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납품을 하냐고요. 그만큼 그 차익만큼 손해가 되는 거죠. 다음, 각 회사 명의 은행 통장을 을 회사에 건네준 다음에 위 통장 계좌에 입금된 돈을 스스로 추금했다는 거예요. 돈을. 그랬을 때 을 회사에게 돈을 끼쳤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는 판례고요. 자, 그 다음 인수자가 피인수 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서 담보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배임죄가 되는 거고, 안 되는 거 볼게요. 파란편 들어보시고요. 자, 배임죄라고 하는 것은 임무위배행위잖아요. 그쵸? 근데 그 행위를 할 때 본인의 동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본인과의 신인관계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10억을 빌렸는데요. 10억의 돈이 있는데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데요. 변제 기간보다 8개월 앞당겨 변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손해가 난 건가요? 그치? 8개월 있다 주면 그만큼의 예를 들면 은행에다가 저금해 놨다면 그 기간만큼은 뭐 이자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것은 앞당겨 줬다고 해서 이건 사회적 상당성이 있어서 있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약간의 뭐 이자 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단순한 채무 초과만 갖고는 배임죄가 안 돼요. 자, 그 다음 계속적 보증이죠. 그랬을 때는 약정한 약정한 한도액이 있을 거예요. 계속적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그 한도 기간 내에서 대출해 주었다고 한다면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수의 관계가 충돌하는 복잡한 사안이었지만 범위 내에서 그 다음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일처리를 했다고 한다면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손해발생이죠. 자, 이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배임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해야지 됩니다. 구성요건 요소로 되어 있어요. 법조문 가보면. 그래서 반드시 손해 발생해야 됩니다. 그 점에서 사기죄가 약간 다르죠. 자, 이때 손해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재산 가치 감소여야 한다. 이때 전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총체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자, 밑에 나와 있어요. 손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를 하다 보면 어떤 거래는 손해가 날 수 있고 어떤 거래는 이익이 났다는 거죠. 결국 더하기 빼기 하다 보니까 쌤쌤인 겁니다. 결국은 손해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고려해서 또 일정한 기간 그 한도 내에서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나지 않았다면 손해가 났다라고 볼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자, 손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 그 다음에 소극적을 불문하고요. 그 말은 기존 재산이 감소했다, 또 장래 취득할 이익을 얻지 못했다, 이런 것들도 손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손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뿐만 아니라 위험까지도 포함됩니다. 위험바. 그래서 불량대부했다. 돈 빌려줄 때 담보권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담보권을 상실했다든지 어음 채무를 부담했다든지 그러면 어음이 부도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불량, 상실, 어음 이런 것은 전부 다 배임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번 체크하시고. 자, 손해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재산죄 일반론 할 때 배웠죠.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경제적 재산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상 그 행위가 유효함을 요하지 않아요. 즉 법률적 재산설이 아니라는 얘기죠. 판례 봅니다. 자, 현실적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된다. 빨간 펜으로 위험까지 포함된다는 겁니다. 방금 보았듯이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한다. 자, 꺽쇠 2번은 똑같아요. 현실적 위험, 그쵸? 위험이 초래가 되었을 때 기수가 되는 것이고 위험이 초래가 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배임죄가 안 돼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이때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연한 위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빨간 펜으로 구체적 위험이다.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 위험설인 거예요. 자, 그런 것도 봐두시고요. 막연한 위험이 아니다. X 하시고. 조카다 하면 틀립니다. 자, 손해를 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초래라고 말했죠? 위험초래. 또 손해액이 명확히 산정되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아시겠어요? 명확하게 산정되지 않더라도 위험초래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자, 손해 발생 나와 있죠. 손해 발생할 때 장차 취득할 것이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걸 뭐라 불러요? 우리 앞에서 했잖아. 여기 장차 취득할 이익을 상실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걸 소극적 손해라 합니다. 적어보세요. 가로 열고 이퀄 소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를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자, 금융기관이 대출함에 있어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주는 경우도 있죠. 그쵸? 그랬을 때 선이자를 공제했다라고 했을 때 배임행위로 인해서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는 뭐다?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전액입니다. 대출금 전액이다. 전액 동그라미. 액면액 상당액 전액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자, 100만원을 대출해줬어요. 100만원 대출해줬는데 대출금이 얼마예요? 대출금이 100만원이에요. 근데 이자가 얼마예요? 이자가 뭐 5만원 해볼게요. 5만원. 이게 이자인 거예요. 이게 선이자죠? 선이자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 줬어요? 95만원을 지급한 거예요.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았죠? 돈 못 갚았어요. 돈 갚는다고 해서 대출 받았는데 돈 못 갚았어요. 그래서 은행이 손해를 입었죠? 손해를 입었죠. 그랬을 때 손해액은 얼마다? 95만원 손해액이 아니라 이 100만원이 손해라는 거예요. 그쵸? 자, 경제적 관점 말씀드렸고, 자, 본인의 재산가치 감소라든지 증가해야 할 이익이 있는데 그 증가해야 할 이익이 증가되지 않았을 때 이것도 손해라는 겁니다. 이것도 손해, 이것도 손해. 손해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둘 다 포함합니다. 자, 그 밑에도 잘 나와요. 자, 신규 대출을 함에 있어서 형식상 대출을 한 것처럼 서류상 정리를 했습니다. 형식상. 근데 실제로는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에요. 그랬다고 한다면 배임죄가 되질 않아요.
손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상만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손해가 안 나왔다면 배임죄가 안 돼요. 자, 그렇지만 실제로 대출금을 새로 교부했잖아요. 새로 교부를 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 새로 대출된 금액만큼의 그 손해 발생이 위험이 초래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배임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실제로 새로 교부를 했느냐, 실제로 교부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죄가 달라지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불교방송 사건 볼게요. 자, 이 판례 중요한 판례입니다.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례죠. 자, 먼저 일단 현실적 위험초래 다 배웠죠? 그래서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했습니다. 자, 그랬다면 여기서 기수가 돼버리죠. 그쵸? 나중에 뭐 담보권을 취득했네, 뭐 회복됐네, 이런 것은 기수 이 문제다 보니까 별로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이것도 잘 나오고요. 자, 사실관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 저는 그냥 바로 여기 꺽쇠 2번 가볼게요. 자, 지산법인 이사장 직무대리인이 정상회계 처리도 하지 아니하고 신분관계인 신도에게 확실히 담보 잡고 대출해줘야 되는데 담보도 적용받지 아니한 채 대여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만 발생하면 기수가 됩니다. 그렇죠? 발생하면 여기서 기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 기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신도가 이자를 제때제때 불입을 하고 나중에 원금까지 변제했다 하더라도 이건 기수가 된 이후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배임죄 기수가 됩니다. 출제가 잘 되죠? 꺽쇠 1번, 2번 다 잘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이것도 아까 했죠. 법률적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 말씀드렸고 위험범위니까 위험을 초래하면 기수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했어요. 유일한 재산을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승인을 거치지 아니해서 법적으로 무효를 할지라도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순간 여기서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가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여기죠. 유일한 재산을 매도했다. 등기까지 격려를 했다. 근데 승인을 거치지 아니해서, 그쵸? 처분할 때 승인을 거치지 아니해서 이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였다 할지라도 법률적 재산설이 아니기 때문에 했다 하더라도 매도하고 격려하는 순간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무효를 할지라도 손을 끼친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는 판례, 이것도 잘 받으세요.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OX인가요? OX는 다음 시간에 합니다.